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연구소와 교육행정연수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11회 관악교육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관악교육 포럼은 한국사회 교육 현안과 쟁점에 대한 논쟁적 시각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강대중 교수입니다. 오늘 관악교육 포럼에서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김경근 교수님께서 교육 격차의 실태, 배경과 정책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경근 교수님께서는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교육 경제학 및 교육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KDI 연구위원을 거쳐 고려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 사회의 교육 격차를 주제로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습니다. 오늘 그간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좋은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김경근 교수님 발표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현정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박현정 교수님은 교육 측정 평가가 주 전공이신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제11회 관악교육 포럼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부동 나산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산제는 교육학과 명예교수이신 박영원 선생님의 기부로 조성된 세미나실입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늘 포럼은 진행 인원만 현장에 있고 전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교수님의 발표와 박현정 교수님의 토론 중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로 논평과 질문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포럼이 끝나기 전에 소개하고 답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중계이지만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현장 진행과 여러분의 시청 사이에 다소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김경근 교수님을 모시고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중 교수님 소개를 받은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의 김경근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사회 교육 격차의 실태, 배경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머릿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교육 격차는 한국 사회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또 최근에서 불거진 현상도 아닙니다. 어느 사회나 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상당히 심각한 단계로 갈 경우에 사회의 역동성과 활력이 떨어지고 불만과 분노가 비등하면서 사회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는 우리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한국의 실정을 보면은 작년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리얼미터에 의뢰해가지고 조사한 그 결과를 보면 성인 남녀 1,015명 대상 조사에서요. 교육을 통한 특권 대물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물었을 때 매우 심각하다가 52.6%, 다소 심각하다가 37.2%. 그래서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그 교육을 통한 특권 대물림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이제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 유권층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관점에서 진정한 공정성은 무엇이고 어떠한 정책 대안이 그 저소득층의 생애교육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성찰을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교육 격차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 교육 격차 실태를 논의할 때 가장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사교육 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청의 그 소비 동향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제시한 신한은행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도 나오는데 한국 사회 특징은 이제
뭐 다른 사회는 뭐 조금 비슷하겠지만 근데 다른 사회 경우에 이제 사교육 팩터가 우리보다는 좀 문제가 덜 되죠. 그래서 일단은 그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교육비 지출 총액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교육비 지출 총액이 많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그 교육비 지출 총액이나 소비 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소수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일종의 그 유리 바닥을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아주 탄탄한 유리 바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 부모 교육 수준에 따른 그 자녀 수능 성적이나 대학 진학 성과를 보면 먼저 이제 그 수능 성적을 보면은 5개월 미만 부모를 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장 그 낮은 등급인 7에서 9등급 사이가 54.0%인 반면에 가장 높은 1, 2등급은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문대나 대졸 부모를 둔 학생들 같은 경우 그 7에서 9등급이 16.6%, 그 다음에 1에서 2등급이 20.8%로 상당히 고졸 미만 부모를 둔 학생들과 전문대 대졸 이상 부모를 둔 학생들 간의 대비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 보더라도 고졸 미만 부모를 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진학이 29.6%, 그 다음에 2년제, 3년제가 44.2%, 4년제가 26.1%. 반면 전문대 대졸 이상 같은 경우는 미진학은 11.1%만 나타나는데 4년제 진학은 78.5%로 그리고 고졸 미만 부모를 둔 학생들하고 분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진학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게 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자녀 수능 등급 및 대학 진학 성과 간의 이제 관계인데요. 여기서 그 사회 경제적 지위를 이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이렇게 그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1분위가 제일 낮고 10분위가 사회 경제적 지위가 제일 높은 집단이죠.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뭐 9분위와 10분위 이렇게 그 아주 높은 집단만 떼서 보더라도 수능 등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4년제 대학 진학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9분위가 10분위보다 조금 더 높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주 깨끗하게 그 구분할 수 있는 게 주요 공개대학하고 의대 진학률이 10분위는 13.8%인데 9분위는 6.3%로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는 최상위 사회경제적 지위 집단이 대학 진학에서 아주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업 탄력적 학생의 어떤 그 분석 결과를 보면은 학업 탄력적 학생이라면은 이제 그 상당히 열악한 가정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 배경을 고려했을 때 기대되는 수준보다는 훨씬 뛰어난 성취도를 보여주는 학생을 가리키는데 되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걸 그 학업 탄력성 학생을 규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사회 경제적 배경이 상위 25%에 속하는 학생들 가운데 사회 경제적 배경을 고려 추정된 학업 성취가 그 잔차가 상위 25%에 속하는 학생 이렇게 뭐 정의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한 25% 수준 정도를 보이면은 대충 평균 수준 정도의 이제 성취를 보인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25%보다 낮으면은 기대보다 좀 떨어지고 25% 이상이면 기대 이상의 성취를 보이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읽기 영역 같은 걸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피사 자료입니다. 제가 여기 좀 명시를 안 했는데 피사 자료인데 읽기 영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가 이게 읽기 영역의 그 성취에 문제가 되나 보면은 사실은 뭐 부모 교육 수준은 크게
그게 뭐 변수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일종의 뭐 상관도를 이제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가구 소득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되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일기 영역은 학습 자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좀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볼 수 있는 참고서, 그 다음에 전문 기술서 이런 책들이 이제 그 학습 자원에 해당되는데, 이게 그 읽기 영역이어서 그런지 이 학습 자원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걸로, 이게 좀 그 빈약하면은 읽기 영역에서 좋은 성취를 거두기 어려운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수학 영역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지금 그 학습 자원도 좀 문제가 되지만은 최근에 올수록 특히 이 가구 소득 집안이 어려우면은 경제적으로 빈곤하면은 상당히 수학에서 좋은 성취를 거두기 어려운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읽기 영역이나 수학 영역이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가구 소득의 그 어떤 그 영향력이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더 강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곤이 시간이 흐를수록 극복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학생들이 좋은 성취를 거두는데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최근에 이제 그 보도된 그 결과를 중심으로 대학 진학 결과의 어떤 계층 편향성을 이제 본 건데요. 여기 이제 그 그림 3에 스카이 대학 신입생들의 고소득중 자녀 비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분위하고 월소득 9분위하고 10분위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 두 개 집단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13년에는 두 집단이 스카이 대학 이런 비율이 그 차지하는 비율이 한 40.4% 정도 됐는데, 중간에 약간의 좀 플럭추에이션이 좀 있는데 결국은 2020년 보면 55.1%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유수 대학들 그 신입생 분포의 계층 편향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의대 로스쿨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장학재단이 국회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대의 경우에 스카이 대학 신입생의 한정식에 살펴보면은 서울대 의대 84.5%, 연세대 의대 70.8%, 월대 의대 67.1%가 소득 상위 2구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자녀로 발표했습니다. 로스쿨 사정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 상위 2구간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51.4%인데 카일 로스쿨만 이제 따로 떼서 보면은 고소득층 비율이 평균 58.3%로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육 격차가 심하게 됐는가? 그 배경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은, 첫째로 소득 양극화가 굉장히 빠르게 심화된 게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소득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는 아닙니다. 가장 심한 나라는 아닌데 이 소득 양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나라인 건 또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995년하고 2012년에 상위 10% 소득 집중도를 이제 제시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 1995년에는 상위 10% 소득 집중도가 29.2%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2012년에 이게 44.9%로 바로 미국 평미까지 올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소득 양극화가 진행된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 나라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은 교육비를 이제 특히 사교육비를 얼마나 진출하냐, 이게 교육 경쟁에서 굉장히
성과를 좌우하는데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크게 이제 그 재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예, 일종의 이제 그 세컨 찬스를 그 패자 부활의 기회를 이제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경제력에 의해서 상당히 좌우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양질의 사교육을 또 그 받을 수 있느냐 마지막에 이제 얼마나 좋은 학습 환경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특징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학력이 가장 높은 학생들이 거주한다는 강남구가 대학 진학률이 가장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2017년 같은 경우는 강남구가 대학 진학률이 48.8%인데 이게 그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이전에 그 수시가 없을 때는 강남의 몇몇 학교, 희문고니 뭐 이런 데 같은 경우 거의 대학 진학률이 25%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4분의 3은 재수를 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지금 수시 같은 게 지금 굉장히 강화되면서 그래도 많이 올라온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소득 9분위 대비 10분위가 그 주요 국외대학하고 의대 진학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뭐 이런 그 재수 가능성, 자기가 원하는 학과나 대학에 가지 못하면은 거기 갈 수 있을 때까지 2번, 3번 그런 찬스를 이제 쓰게 되면 그게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사교육의 어떤 위력, 한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세익 교수 연구팀이 이제 그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은 서울시내 자치구 간에 실제 존재하는 서울대 입학 확률 차이는 최대 20%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 학생들의 잠재력 차이로 설명되는 자치구 간 서울대 입학 확률 차이는 2배를 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런 연구를 하는 거는 사실은 실력이 제대로 안 되는 학생들이 이게 소위 치장법 뭐 그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공해가지고 이 남이 그 향유해야 될 교육 기회를 대신 이제 가져가게 되면은 경제 성장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굉장히 그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연구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실제보다는 사교육의 영향에 의해서 경제력이 좋은 학생들이 대학 가는데 엄청나게 이점을 누리고 있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환경에서 이점. 이게 일단은 지금 그 얼마나 학생들이 공부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는 분위기에서 학교 풍토가 잡혀 있냐에 따라서 능력 있는 학생도 제대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하기 어렵기도 한데 경제력이 있으면은 뭐 조금 그런 여건이 좋은 대로 이주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사고나 특목 같은데 진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점이 사실은 단순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것보다는 그렇게 학습 환경이 좋은 학교에 다니는 게 훨씬 더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는 게 이제 김영철 교수가 이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대목에서 조금 이제 지적할 점은 한국 같은 경우에 다른 사회보다 계층 간 교육 격차가 심화하거나 완화하는 쪽으로 작용할 요인들이 같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심화할 수 있는 요인은 사실은 다른 사회보다 훨씬 두드러진 교육적 동질원. 교육적 동질원은 이거 이제 교육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성향이죠.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할 정도로 한국이 이제 강합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걸 특별히 의식을 못하지만은 그게 이제 그런 연구들만 이제 추적해 보면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언제 하나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분명하게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심화할 수 있는 요인인데 이제 그걸 조금 중화시켰던 게 계층을 초월한 교육열입니다. 계층을 초월한 교육열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 너무 이게 소득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계층을 초월한 교육열이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상당 부분 사라진 거에 이게 지금 그 최근에 교육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강구한 어떤 실력주의 이데올로기도 교육 격차를 심화하는 요인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국민은 그 실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가장 공정하고 바람직하다는 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정한 실력주의 사회를 만들까 그게 이제 골몰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실력이라는 것도 상당 부분 이제 우연이나 운의 영향을 받는 거고, 특히 이제 그 돈도 실력이다 뭐 그런 말도 그 얼마 전에 해자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부모를 잘 만나면 실력을 쌓는 것도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점수 시험에서 얻은 점수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은 점수인가 그거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점수만 가지고 시험을 선발한다면은 가정교육이 좋은 학생들이 최고 승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이 중요하다 해서 그것만을 좀 상당히 고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당히 기울어진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인 청사진이나 로드맵이 미비한 점. 그래서 교육 격차는 굉장히 다양한 맥락과 배경에서 발생하고 또 교육 격차는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공교육이 전 단계에 걸쳐 나타나는 또 경향이 있고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에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복잡계적 성격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교육 격차 실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해소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어떤 교육 격차 해소 정책들은 상당히 분절적이고 대중요법적 성격이 강했고 통치권자가 조금 의지를 보이면은 어느 정도 이게 좀 작동을 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중간에 또 실종돼 버리고 이랬던 게 지금까지의 어떤 경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영 논리에 따른 이제 정책의 연속성이 훼손됐던 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육 격차는 이게 빈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이 빈곤 때문에 겪는 어떤 어려움을 완화하는 교육복지가 확충되지 않고는 교육 격차 해소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교육복지라는 게 정권의 이념에 따라서 진보 정권은 좀 상당히 이걸 이제 확충하려고 노력하지만 보수 정권에 가면 이제 또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이렇게 이제 되풀이되다 보니까 결국은 교육 격차가 계속 확대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했고 또 최근에는 아예 거의 실종되다시피 한 게 교육 격차 심화의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게 사교육 경감 뾰족한 해법이 없다 이런 인식이 확산하면서 교육부마저 이제 사교육 경감 대책과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고 국가교육회의 같은 데서도 사교육 아젠다는 아예 다루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교육 대책이 없이 교육 격차 해소가 가능할 것인가? 이건 상당히 좀 난망한 문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교육 격차 해소를 조금이라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정책 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게 교육 격차라는 게 빈곤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복지를 확충하지 않으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교육 복지를 조금이라도 확충할 것인가 이제 이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작년에 제가 우리 토론자로
계시는 박현정 교수님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학업 탄력적 학생 그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보니까 최근에 학업 탄력성이 조금 우리나라가 좀 개선이 됐는데 그게 그 복지나 뭐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전 소득이 조금 이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 게 이전 소득이 발생한 게 영향을 미쳤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어떤 그 단서를 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학 학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 대학에서 입학생 구성의 어떤 다양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또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력주의 공정성을 이제 아주 그냥 지상과제로 삼고 실력주의를 지배적으로 적용하면은 이게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제 그 역경지수를 도입해가지고 취약계층 학생들 좀 배려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끝까지 그게 관철이 안 되고 지금 아무래도 미국이란 사회가 자유주의가 굉장히 이제 그 승한 사회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튼 당장은 이제 보류된 상태인데 우리도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단계에 왔다. 이게 이제 입학생 사회경제 배경이 다양해지만 여러 가지 바람직한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데 첫째로 이제 우리의 필수적 다양성의 법칙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필수적 다양성 법칙은 특정 조직이나 집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사회 다양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인데요. 초록이 동색이라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특히 이제 그 사람들이 기득권층 일색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정책 결정이 대부분 그 기득권 측의 이익을 수호하고 학부모의 어떤 혜택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쪽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격차 해소는 사실은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입학생 구성을 다양화시키면은 교육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바람직한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배경이 다른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생활하게 되면은 창의력 발현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민주 시민의식 함양도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의 상승 이동 가능성, 그 다음에 대입 전형에서 사교육이 갖는 영향력 이런 거를 조금 또 무력화시키는 그런 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 단계로 가서 보면은 최근에 계속 그 논란이 됐던 그 자사고 특목고의 그 어떤 일반고 전환 문제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자사고 특목고가 계층간 교육 격차를 좀 심화시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쪽에 이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2015년에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개별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하고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호작용 효과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X축이 이제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고 그 다음에 이제 Y축이 성취도인데 이거 보면은 역시 잘 사는 집의 아이들이 학교 평균 SES 높은 학교에 가면은 헐벌 납니다. 이 학생들이 굉장히 성취도가 올라가고 반면에 이제 이 학교에 가서도 어느 정도 혜택은 있지만 그 혜택의 정도가 별로 크지 않은 게 가정 배경이 별로 안 좋은 학생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가정 배경도 좋고 자사고 특목고 이런데 그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혜택을 포기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문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저항이 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층간 교육 격차를 심화하는 것은 이제 분명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고로 전환한다면은 그에 상하는 어떤 인센티브랄까 어떤 그 명분이 분명하게 제공되거나 설명되지 않으면 이 상당히 쉽지는 않은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만 놓고 보면은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격차 해소 이거 이제 복잡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안 특성을 감안해서 어떤 종합적인 청사진이나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정책 간의 우선순위 설정을 잘해야 되고 정책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과연 먼저 뭐를 건드려야 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이제 볼링에서 킹핀이라고 하죠. 킹핀을 하나 잘 때려야 연쇄적으로 이제 그 핀들이 잘 넘어가는데 킹핀 또는 맥점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소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걸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순위 설정 뭐 이런 것 관련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조기 개입의 중요성,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교육격차 해소는 조기 개입이 적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제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생애 초기 교육 경험이나 지원에서 계층간 교육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저소득층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집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교사의 중요성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중요한데, 그럼 교사가 어떻게 해야지 저소득층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연구를 또 해봤는데요. 보니까 이게 단순히 교사가 그 학생들을 그 성취 압력을 가하고 독려하고 하는 거는 전혀 저소득층 학생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동안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상당히 냉소적으로 그걸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거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 학생들한테 접근하는 게 어려운 거고, 그런 맥락에서 가정 배경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교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이제 좀 시계열적으로 그게 어떻게 바뀌는가, 좀 그걸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사 학생 관계가 종단적으로 어떻게 이제 변하는 걸 봤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때는 그 계층에 상관없습니다. 이게 그 교사와 관계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게 빠른 학생들은 이때 이제 사춘기에 좀 접어들고 자의식도 하게 되고, 결정적으로는 또 이제 4학년 때 그 교육 과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어려워지면서 선생님하고 이제 부지불식 간의 갈등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그래서 4학년, 5학년 때 이게 유의미하게 계층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교사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6학년 되면 조금 나아진다. 제가 이게 쭉 보면서 재미있었던 게, 이게 항상 졸업할 때 되면은 상황이 좀 나아져요. 이게 학생들이 일종의 졸업하면서 안도 효과인지 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나아지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같으면은 가정 배경이 안 좋은 학생들이 오히려 가정 배경이 좋은 학생들보다 교사에 대해서 훨씬 더 고마운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제가 한번 옛날에 아현산업정보학교 강승호 교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조금 선생님들 속을 썩이는 학생들이 많이 이제 거기 모여 있죠. 근데 당신이 관찰한 거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예. 학교 다닐 때는 속을 많이 썩이는데 졸업할 때 되면 그렇게 선생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의 안정성, 그 다음에 연속성을 담보하는 문제. 이게 정치적 고려 대상이 되거나 진영 논리에 끌리면은 사실은 그게 제대로 실효성을 갖기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이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것인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정말 중요한 정책 같으면은 입법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입법 이제 미국의 사례를 이제 든다면은
법안을 위반했을 때 재임과 기간을 NCLB나 뭐 그런 법안이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임기보다 좀 길게 길게 재임 중에 바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재임과 기간을 가져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국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효성 있는 사교육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사실은 교육부 프로젝트가 돼서는 어렵습니다. 이건 저출산 문제와 똑같이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대통령 프로젝트가 돼야지 조금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이 할 수 있는 건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맞춤형 학습에 조금 가까운 그런 수업이 이루어질수록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선행학습이 보편화되는 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전문성이나 책무성이 부족해가지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할 것인가. 그런 고민은 계속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좀 발견한 사안 가운데 중요한 게 전문대의 가능성을 좀 다시 볼 수 있는 시점이 됐다. 그 전에 보면은 전문대학이라는 게 거의 사실은 존재감도 없고 여기 이제 근로자들의 교육 수준 상대적 월 평균 임금을 보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고졸 100으로 봤을 때 이제 중졸 이하 그 다음에 전문대졸, 대졸 이상의 상대적 임금인데요. 한때는 이 고졸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사실은. 대학 더 다니고 2년, 2, 3년 더 다니고 뭐 돈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고졸자고 거의 똑같은 대접을 받았으니까 전문대 간다는 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실익이 없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상당히 전문대가 지금 약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보면은 4년제 일반제 다니던 중에 졸업 후에 다시 전문대 입학하는 유턴 입학생이 2014년에 4,984명에서 2019년 8,392명으로 증가한 걸로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이게 중앙일보 중앙선대위에서 조사한 결과 계층 연구하는 사회학자들하고 이제 같이 연계까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계층 상향이동 성향이 다른 데는 거의 정체되거나 아직 하락인데 유일하게 전문대만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대학이라는 게 대부분 저수독층 자녀가 지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문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계층간 교육 격차 해소에서 상당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론 몇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전문대학 상황도 있었지만은 이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를 단순히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성취를 끌어올리고 평판이 좋은 대학에 입학할 확률을 높이는 일로 인식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격차 해소는 저소득층 학생의 삶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육적 대안을 찾아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되고 이게 이제 공교육에서는 교육의 개별화, 다양 활동에 모든 학생이 자신이 가진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수월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학생 중에서 교과성에 뛰어난 집단, 그다음 교과성에 뛰어나지 않지만 다른 분야에서 수월성을 지닌 집단 모두에게 공평한 지원과 관심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교과성에서 강점을 가진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지속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서 지역사회 훌륭한 역할 모델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제 이 지속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문제는 이게 학생이 잠재력이 있다 해서 뽑아만 놓고 지원이 없으면은 그 학생은 결국은 잠재력이 없는 학생하고 똑같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사실은 결국은 나중에 졸업할 때 사회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이런 걸
갖고 졸업할 수 있다는 걸 옛날에 제가 90년대 후반에 그 농어촌 특별전형 학생들 지도교수를 몇 년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느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저속증 학생 같은 경우는 주변에 역할 모델이 없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떤 성취를 이루어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역할 모델을 어떻게 하면은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서도 잘 양성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교육이 부와 사회적주의의 대물림을 위한 통로로 작용할 정도로 교육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면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교육 격차의 원인들을 소득 양극화 문제, 또 과도한 실력주의, 정부가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또 수립한 정책들도 진영 논리 때문에 연속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들, 사교육비를 좀 범정부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지금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좀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생애 초기의 어떤 사회적인 개입이나 교사의 역할을 좀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대안들을 좀 몇 가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박현정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토론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박현정입니다. 김경근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교육 격차의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격차가 심화된 배경, 그리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어떠했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전반적으로 너무 옳은 말씀들을, 제가 동의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과연 토론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사실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 전공이 교육 통계이다 보니까 김경근 교수님이 인용하신 여러 가지 수치들을 읽으면서 이거 수치에 근거해서 토론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저의 평소와는 달리 그냥 교육 격차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처음 이 발표하신 내용을 읽었을 때 교육 격차가 도대체 무엇인가, 격차의 개념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신문에 보면 교육 양극화라는 표현이 되게 자주 나와요. 제가 교육 양극화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 양극화랑 교육 격차는 뭐가 다른 걸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 통계적으로 교육 격차라는 건 평균을 기준으로 점수가 많이 퍼져 있으면 격차가 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점수가 퍼져 있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 퍼져 있는 점수가 가정의 배경 때문에 더 퍼져 있다고 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이고, 오늘 김경근 교수님 발표는 그냥 점수가 퍼져 있다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기보다는 점수가 퍼져 있는데 그런 격 차이가 가정 배경, 학생의 노력이 아니라 가정 배경에 의한 차이로 생기는 문제들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교육 격차는 교육 불평등하고 가장 관련이 되는 개념일 것 같고요. 이런 교육 격차가 왜 문제가 되는가,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저는 격차가 단순히 학생들이 성적이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라고 할 때에도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적 차이가 크면은 개별화된 학습 지도라든지 수준별 수업을 제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개별화된 학습 지도라든지 수준별 수업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학습 결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또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나 능력 또는 진로에 맞게끔 자기한테 맞는 수업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론 지금 저희가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렇게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수업에 강제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경우는 학생의 자존감이나 자아 개념,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하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학생 개인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학생들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나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문제가 되게 됩니다. 교사의 학교 학습 운영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계속 학습 결손이 누적돼서 기초학력 자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학생 비율이 높으면 이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OECD가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를 수행할 때도 사실은 그 각 국가의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냐도 중요하지만 그 국가에서 기초학력 자체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연구하는 이유는 이런 결국적으로 이 아이들이 사회적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단순히 점수가 많이 벌어졌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고요. 이렇게 점수가 많이 벌어지는데 그러한 차이가 가정 배경이나 계층에 따라서 더 벌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문제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공정성, 교육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공정성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서 졸업 이후의 상황, 취업이라든지 소득 또는 상위 학교 진학 이런 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질이 결정되는 정도가 심각해진다면 더욱더 이런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30년 전에 우리 사회에서 고등학교 때 성적이 과연 30년 후에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이 부분하고 지금 오늘날의 고등학생들의 고등학교 성적이 30년 후에 그 아이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 아마 제가 이런 실질적인 연구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교육 양극화를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아이들이 성적에 따라서 평생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결정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사회 팽배해 있는 김경근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실력주의, 이런 능력주의가 가장 공정한 거 아닌가 싶지만 사실 이런 실력주의와 능력주의가 공정하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최근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올해 신간을 냈던데요. The Tyranny of Merit.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인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걸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성공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이 운에 의해서 성공이 결정된 경우가 많다. 운에 의해서 된다면 이 운도 사실은 그렇죠. 어떤 타고난 능력을 타고난 것도 사실은 본인의 어떤 노력이라기보다는 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에 의해서 열악하게 태어난 학생들,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계속 밑으로 처지지 않고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학생들이 계속 불공정하다, 내가 이렇게 불공정한 대접을 받고 있다,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에 김경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아이들의 어떤 처음에는 학습된 무기력을 느끼겠지만 이 무기력이 나중에는 불신이나 분노, 절망 등으로 확대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사회의 역동성이나 활력을 떨어뜨려서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 격차에 대해서 특히 학생들의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이러한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육 격차의 실태를 김경문 교수님이 잘 드러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교수님 발표하신 거 보면 부모의 교육 수준, 특히 가정 배경 중에 소득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적과 대학 진학, 특히 모든 사람이 잘 모르는 많은 사람이 원하는 의대나 상위권 대학 진학에 큰 차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국민이 시청했던 스카이캐슬 드라마도 있었고 보면 어때요? 이 교육 격차가 어느 영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느냐. 제가 최근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를 읽었는데요. 일반적인 국민들이 인식했을 때 교육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할 때, 사실 그 조사는 교육 양극화였던 것 같아요.
교육 양극화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영역은 사교육이거나 고등학교나 대학 진학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학업 지원에 있어서 이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많이 인식을 했고요. 그에 비해서 교육 시설이나 교사의 질 같은 공교육의 질에 있어서는 별로 심각한 이슈가 아니라고 응답을 적어도 사교육이나 대학 진학 또는 특정 고교 진학보다는 훨씬 덜 크다라고 응답했다는 얘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어도 공교육의 질은 학생의 가정 배경과 무관하게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가?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수님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포커스를 둬서 생각하신다면 몇 개 안 되는 일부 사립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가장 가장의 학생 배경과 관계없이 비교적 균질한 그런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되게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부터인 거죠. 그죠? 고등학교부터인 거고 고등학교부터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인식했을 때 정말 교육 격차가 커지는 주범은 사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교육만 잡으면 교육 격차 문제가 사라지느냐? 아니면 공교육은 아무 죄가 없는 거냐 이거죠. 아니면 공교육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교육이 물론 다른 나라보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 가면 가정 배경이 열악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의 학교는 같은 공립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자격증도 없는 교사들이 좋은 교사도 없고 교육 시설도 열악하고 그런 상황을 보면 물론 그런 나라보다는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그런 가정 배경과 관계없이 어느 정도 수준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 밖 요인으로 확대 생산되고 있는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과연 공교육이 뭘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논의를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토론의 마지막은 네, 이런 교육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공교육이 뭘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 싶습니다. 발표하신 김경근 교수님께서도 사실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한 10일 전인가요? 제가 교육개발원 한국중단연구 학술대회를 갔더니 한 세션 자체가 초등학교 시기의 기초학력 미달이 그 후에 아이들의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KD 종단연구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기초학습 결손은 알 수가 없지만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때 기초학력에 미달했던 학생들은 지금 그 조사 대상 학생들이 고3이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5년 동안 쭉 계속 공부만 못하는 게 아니라 진로 성숙도라든지 학교 생활 행복감에 대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을 엄청난 격차를 5년 후에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결과를 봤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누적된 학습 결손이 학생들의 성취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자존감과 자아개념 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요구 아까 김경훈 교수님도 이 저소득층 학생의 가장 큰 문제는 롤모델이 없다는 거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진로에 대해서 진로 성숙도도 낮고 학교 생활에 대한 행복감도 이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계속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이어나간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 자체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수집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 이전에 이미 이 학습 결손의 영향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 개입은 정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이라는 게 학업적 성공이라는 게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부모를 잘 만난 운 또는 타고난 능력을 타고나기를 높게 타고난 그런 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교육 복지를 조금 더 소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옷 입히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인 교육 복지의 차원에서 마치 미국 대학에서 소수 인종적인 인종차별 문제를 어퍼머티브 액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교육지를 실시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교육 격차를 얘기할 때 주로 얘기하는 게 교육의 기회에 얼마나 교육의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교육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적에 있어서 교육의 결과를 받는 성적에서 차이가 나거나 교육의 결과로 지나가는 학교가 달라지더라. 교육의 결과로 받는 소득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실제로 교육이 일어나는 현장, 학교 생활, 이런 교육 활동, 교육의 과정 내에서 이런 아이들이 혹시 차별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아이들이 사실 처음부터 아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을 이런 불리한 점을 교사가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육 활동의 혁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메워나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학력이 낮은 가정 배경이 훨씬 열악한 학생들에 대해서 교사들이 수업 시간이라든지 또는 학교 생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부여해서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학교 생활 내에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초, 중, 고 각각의 학교 아이들의 발달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지원을 해주고 아이들의 진로 탐색 과정에서 어떤 롤 모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등 이렇게 교사가 전반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가 찾고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고민이 없어가지고는 과연 교육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이렇게 교육 격차에 이게 왜 문제인지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신 김경금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유튜브에 여러분들께서 좀 댓글로 논평과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사용자명 저스티스님, 서지현님, 또 YN킴님, 로빈로님 이렇게 좋은 질문들도 올려주셨는데요. 김경은 교수님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그 질문들을 한번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들을 다시 읽거나 이러진 않고요. 몇 가지 좀 중요한 질문들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질문들을 좋은 질문들 많이 올려주셨네요.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먼저 그 저스티스님께서 이게 지금 그 저사고를 폐지하는 게 가족소득, 중위소득 학생들이나 저사고에서 사회통합 경영으로 더한 학생들 꿈을 짓도 않는 결과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사고 등록을 타입한 학생들을 빼앗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에서 나빠진다는 학업 분위기를 형성해내고 있지 못하는 일반과 일반적인 변명에 불과해 보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정 부분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서 이제 발표할 때도 사실은 이게 자사고 등록고를 일반고 전환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거는 일단은 이 그 자사고 등록고가 이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심화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 건 그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또 모든 결정의 가장 중요한 그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자사고 같은 경우에 제가 2009년 처음 도입할 때 이거 그 특권학교 기족학교 이제 그 시비가 걸려가지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고 이제 20% 정도 또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때 이제 그 프로젝트를 제가 그 교육부에서委託받아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면서 전국에 자사고 그 진입을 생각하고 있는 학교들을 이제 쭉 돌아봤습니다. 대구에도 가보고 광주에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얻은 결론은 이거는 자사고라는 게 한국에서 새로운 어떤 그 교육적 실험을 위한 학교는 되게 어렵고
오로지 입시명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걸 꾀하는 학교밖에는 기대할 수 없겠구나. 그때 이제 그때 준비하는 분들 만나보고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신문 담당자 만나서 이거 100개 만든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한 13개 그때 지적하고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면 굉장히 부작용이 심각하고 우리가 이제 원했던 결과는 낼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의 매해 제가 자사고 평가를 이제 다니면서 느꼈던 건데 이게 한 가지 게 분명한 거는 지속 가능한 그런 학교 체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얼마나 유수대학에 그 학생들을 많이 보내느냐 그걸로 승부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뭡니까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들어오고 그러면서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항상 성과가 좋다는 보장도 없고 사실은 어떻게 될 수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그래서 이게 또 그래서 아픈 교사들도 많고 그래서 1년만 더 버텨보자 1년만 더 버텨보자 그런데 또 거기서 또 그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해도 배신자 비슷한 그 프레임이 또 작용해가지고 이게 그 일반고 전환하고 그런 경우에는 핸드폰 끄고 그냥 몇 달씩 잠적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참 어렵다고 했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에 한두 개 남겨놓는 건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서울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서울이.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본 분들은 이제 아는데 요즘 학생들이 워낙 주로 사교육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낮에 다 엎드려 자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명 정도만 눈 반짝반짝 하면서 그 선생님 그 질문에 답도 하고 이렇게 그 반응을 하면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한 또 3명 정도 빠져나와가지고 한 2명 정도만 남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서울은 이게 자사고 비율이 이제 9.2%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 30명에서 35명 가운데 그 중에 한 또 3명이 더 빠져나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 2명 남. 그래서 지금 강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조사를 연구를 해봤는데 정말 심각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방적인 변명으로 이제 들릴 수도 있는데 서울은 좀 심각하다. 상황이 이제 그렇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하나만 더 이제 답하겠습니다. 저스티스님께서 또 전문대 중심의 직업교육 강화는 교육격차 해소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신본주의의 공부화가 아닌가요? 공학대학 전문대학으로 이전한 학생들은 상류수준 대학이 아니어서 취업에 답이 없자 자격증 취득과 생산부로 들어가자는 목적으로 옮긴 건데요. 이게 몇 년 전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문대학이라는 게 당한 대안이 없어가지고 지금 성적이 이제 안 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유수대학을 다닌다고 그래서 아무런 무슨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매해 통계청에서 나온 한국의 사회동향 지표를 하면서 매 2년 경년으로 교육 수준별 인구 격차를 조사했는데 몇 년 전까지는 그게 계속 학력 간 인구 격차가 확대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4년제 대학 안 가면 그건 바보고 이게 맹목적 교육열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잘못 설정된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달라지. 2015년부터 완연하게 꺾였습니다. 지금 이 4년제 배졸자 임금 커브가 완연하게 꺾이고 반면에 이제 전문대 졸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약간 상승으로 좀 터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4년제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나마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자기가 취업할 데가 없고 이게 제가 한 2년 전에 캥거루족 연구를 또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게 자존감 갖고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단순히 그 전문대학을 그렇게 이게 신분제를 공고하는 그 선택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지금은 이게 맞지 않다. 적어도 몇 년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충분히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지금 좀 이게 전문대 직업 교육이 아직도 좀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해서 이제 문제인데, 그게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게 정말 계층 상향 이동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저는 이게 저는 이제 그 교육 경작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비용과 편익의 어떤 비교 형량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전에 비하면 훨씬 더 매력적인 어떤 그 선택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예, 댓글로 주신 질문들 전체를 다 답변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4시까지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생중계로 답변 듣는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코로나19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모두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서 또 서로의 안전을 돌보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겠습니다. 이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소득 격차, 문화 격차, 교육 격차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악교육 포럼의 교육 격차 논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교육 격차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토론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제11회 관악교육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